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지옥 탈출 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이런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자기가 어떤 직업에 들어가서 그런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교육을 들으세요.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하는 직업 자체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이제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장 탈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노예의 삶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부의 초월 차선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직장이 정말 탈출해야 될 대상이고 정말 직장 생활이 노예의 삶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탈출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직장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강제로 거기에 취업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 회사를 충분히 알아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 회사에 취업을 선택하셨나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받는 대우나 현재 처우가 불만족하다면 그 회사를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데 현재까지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건 나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삶을 과연 이렇게만 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배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 월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히 이 직장인의 월급을 되게 하찮게 비하해서 발언을 하는 곳이 이제 그런 데가 좀 다단계 조직 같은 데거든요. 노동 수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회에서 돈 벌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은 되게 노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 다단계 업만큼 사실은 노동 수입 중에 노동 수입이 내가 시간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당한 보상 없이 굉장히 많은 노동이 발생하는 업종이 이건데 오히려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노동 수입의 가치를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노동 수입을 한 300만 원 정도 번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부동산 가치로 한번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려면 동네마다 케바케긴 한데 한 3억 정도 3억 좀 안팎으로 되는 정도의 건물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월급 300 정도를 부동산을 통해서 얻으려면 내가 최소 9억에서 10억 정도 자산은 있어야 이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억,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이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수입을 얻으면 사실 이 수입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나를 돈 벌게 해준다고 현혹하는 누군가의 교육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나를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누군가의 직업에 내가 들어가서 새로 내가 어떤 업종에 들어가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업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여기에 대한 투자금, 여기에 대한 교육 비용이 어디서 났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잠시나마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내 직업에서 얻은 돈으로 교육에 들어갈 교육비도 마련하고 새로운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도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들을 그동안 보살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났나 보면 이 내 직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우리가 무조건 뭔가 되게 내가 나쁘게 노예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옥 탈출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듣고 있고 저희 대표님과도 이게 1대1 코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제가 대표님을 통해서 좀 배웠던 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예를 들어 돌덩이예요. 근데 이 돌덩이가 들고 너무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무거워? 그럼 내려놔. 내려놓으면 되잖아. 내려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제 이성관계 일 수도 있겠죠. 어떤 내가 사람을 만났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 남자가 너무 괜찮아 보였어. 정말 너무 젠틀하고 그 사람이랑 이제 드디어 연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가 밖에서 보던 거랑 너무 다른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 잘못된 남자랑 더 관계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밖에서 봤던 그 좋은 이미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오래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두 번째는 직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좋은 직업일수록 조금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인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직업을 근데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직업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고 그 직업에서 내가 얻어지는 뭐 명예라든지 아니면 그 직업에서 얻어지는 보람과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직업들은 사실 좋아 보이는 직업이지만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주말도 못 쉬고 진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대형 로펌 같은 데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진짜 업무 강도를 소화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새벽에 들어갔다 정말 살짝 진짜 이렇게 옷만 바꿔 입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 약간 이런 정도? 아니면 집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진짜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된 명예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면 이걸 사실 견뎌내기가 되게 어렵죠.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의사, 변호사가 되기까지 내가 쏟았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내가 나오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리고 어떤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무언가. 좋아 보이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좋아 보이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집을 예로 들어 볼게요.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집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집이 10억인데 내가 지금 3억밖에 없어. 그러면 7억을 이제 풀 대출로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7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최소 350에서 400 정도? 원금이랑 같이 상환해야 되니까 350에서 400 정도를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이걸 내가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간이 보통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월급에 상관없이 내가 이 돈을 매월 상환해야 된다는 건 남들이 봐서는 좋아 보이는 새 아파트에 살지만 어쩌면 이 집에다 모든 걸 올인하고 현실은 굉장히 정말 지옥같이 살아야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현실은 집만 좋은 집에 사는 거지 현실은 진짜 극빈층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 보이는 거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쏟아야 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되게 어떤 현실의 스트레스와 압박과 고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런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데 아이의 성적. 저는 제가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사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아이 성적에 유독 되게 심할 정도로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아이 성적이 안 나오면 너무 거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너무 그 걱정의 정도가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고 들어가면 왜 그러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빠는 되게 공부를 잘했고 아빠는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엄마는 막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엄마랑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어쨌거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느껴지는 거죠. 엄마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그게 되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걱정한다고 사실 아이 성적은 내가 걱정하는 거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업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였어요. 엄마는 치과, 아빠는 피부과 이제 자기 개원하셔서 병원 운영을 하셨는데 엄마가 치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직업을 권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생각하는 게 엄마가 의사면 아이도 의사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절대 의사 안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유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근데 너무 총명해.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결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의사를 안 시키나 안 시키고 싶어 하시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로서 본인의 삶의 보람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업무 강도도 세고 본인은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이제 부모님이 의사니까 사실은 아이는 평생 보고 자라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아들은 의사 안 시키고 싶지 않다. 이게 의사 엄마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의사를 시키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아이 인생이니까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만의 지옥, 자신만의 돌덩이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학원 운영하면서 10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는 영어 교육 관련된 다양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10년 동안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학원을 시작했던 게 저는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결국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학원 오픈을 이제 학원에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빨리 잘 됐어요.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처음 매출의 2배를 달성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했고 또 학원을 하면서 학원이 제일 잘 되는 시기에 대학에서 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고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원 하면서 너무 빨리 학원이 성장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뭔가 접촉해 본 일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과 제가 접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학원은 1+1이잖아요. 아이가 한 명 등록하면 아이와 함께 이제 어머니가 함께 저에게 고객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고 또 아이들이 늘다 보면 선생님들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다른 사람한테 일을 잘 넘기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제가 다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거기에서 오는 약간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선택을 하냐면 학원 업무가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제가 너무 지쳐서 그때 삼시세끼라든지 효린의 민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연에서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다가 세컨하우스를 하나 마련해서 주말마다 가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에 그렇게 집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제주도에 만약에 태풍이 오고 비행기가 못 뜨면 출근을 못 한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생각한 게 그럼 주말 농장 마련해서 뭔가 자연에 가서 내가 좀 치유를 받고 오겠다. 근데 주말 농장을 하는 건 좋아. 이렇게 막 가서 풀도 심고 하니까 되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내려가서 밭농사를 치면 하루 정도는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동생 집에서 제가 있어야 되니까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이사해야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멀쩡하게 있던 저의 집을 이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한여름에 비어있는 탑층 아파트를 단순히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 내부 인테리어가 이쁘고 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집을 이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집은 급하게 처분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도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제 두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두 집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전에는 차를 안 탔었거든요. 차를 안 타는데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또 구입하게 됩니다. 두 집 살림과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 두 집 살림을 제가 한 4년 넘게 5년 가까이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1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좀 불편하기도 해서 다시 올라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에 제가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되살려고 보니까 집값이 딱 2배가 뜬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되게 입지가 나쁘지 않았던 게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양옆에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이제 바로 옆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운동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도권 강남까지 지하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꽤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수도권 상승장을 타면서 집값이 딱 2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내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이 부동산의 어떤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거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여기에서 오는 약간 현타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나 그럼 다시 이제 못 올라가네. 그래서 어쨌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2집 살림을 그냥 몇 년 동안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거죠. 여기는 깨끗한 아파트, 새 아파트에다가 되게 이제 살림도 잘 갖춰놓고 자주 가진 못했어요. 뭐 한 몇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마치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 집을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별장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가는 그 집에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꾸며져 있는데, 현실의 내 삶은 어떤가 보면은 이제 여기는 10평 정도 오피스텔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살고 싶던 삶은 몇 달에 한 번 가서 약간 여행하는 느낌으로 체험하는 거고, 근데 현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제가 뭔가 주말 농장도 하고 이렇게 주말에 별장 같은 집에 가서 쉬고 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럼 제가 현실에서 겪었던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 이런 것들에 돈을 써서 내 문제가 해결됐나? 보면은 여기다 돈 썼다고 내 문제가 해결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현실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 이런 도피성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면 딱히 그 남자랑 되게 내가 서로 확신이 있는 건 아닌데, 아, 직장 생활 힘드니까 그냥 결혼할까? 아니면 직장 생활 힘드니까 여기 말고 조금 다른 데 가볼까? 근데 어디에 가건 간에 내가 되게 어떤 내 삶에 대한 주도적인 힘과 통제권이 없으면 장소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결정이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지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그 카페를 본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니저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본인의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 넣어서 그 카페를 다시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통화를 하다가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보통 힘든 이유가 이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학원 할 때 그랬어요. 갇혀있다라는 어딘가에 내가 갇혀있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자영업에 있던 분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남들이 봐서는 자유롭게 살다가 갇혀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행복한가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매장의 방향성도 바뀌어가고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대로 따라와주는 어떤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갇혀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자유인 거죠. 생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도 절대 이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 분이 원래도 되게 품성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교육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매장에 가서 매장 관리를 하는 그 일 상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내가 이 경험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하니까 이 배움의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의 생각의 자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는 다른 관점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행복의 정의는 어떤 거예요? 뭐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의 반대 상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불행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팀 페리스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에서 행복의 반대 상태가
지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거에 제가 느꼈던 뭔가 외적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많이 성취했고 많이 성공했다고 보여졌던 그 시점에 내가 느꼈던 그 불만족, 내가 느꼈던 그 불행한 뭔가 그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감정의 정체가 뭘까? 같은 삶이 반복되는 데서 왔던 지루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특히나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다람쥐 통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태워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태우고 이 통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앞에 뒤에 이 두 통이 서로 거의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근접하고 이 뭐라고 할까? 막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모르고 서로 부딪히게 막 근접하고 해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 스릴이 어마어마하고 절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약간의 우리의 창의력을 넣어서 이거를 쳇바퀴가 아니라 다람쥐 통 놀이기구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입하고 강요하고 요구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학교라는 곳을 거치면서 학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어진 과제들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살다가 학교를 마치면 어디로 가나요? 회사에 가서도 사실은 학교 때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회사 생활을 하던 시기에 선생님 지시를 따르던 게 회사에 가서는 상사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뭔가 그 나한테 주어진 일 안에서 내 의견을 낸다거나 내 목소리를 낸다거나 내 창의성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갖고 있던 그런 본성을 좀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당신의 행복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도대체 느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행복하고 정말 이 충만한 상태가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벌면 채워지나? 했는데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아, 그러면 명예를 얻으면 좀 채워질까? 근데 명예를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에 때로는 약간 그 불만족하고 공허한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삶에 더 이상 어떤 변동성이 들어오지 않고 성장이 없다 보니까 같은 게 반복되는 데서 왔던 그 지루함이 내 삶의 그런 공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 아마 돌아보시면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뭐 식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 식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 이럴 때 되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부모님하고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 사실 크고 대단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잔잔한 행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나를 실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내가 언제 내가 기회가 되면 이런 걸 내가 해야지라고 미뤄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뭔가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닌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되게 뭔가 바쁘게 치이고 쫓기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뒤로 밀리는 거죠. 뭔가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뭔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근데 정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면 그냥 미루지 말고 이런 거는 즉시 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한테 남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그거는 정말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원하는 거를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를 딱 시도해서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구나 라고 되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보다 원하는 걸 찾는데 시간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에 제가 20대 시작했던 일은 웹디자이너였고 그게 저의 평생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알바에 들어갔던 영어 학원에서 갑자기 그 일이 저한테 적성에 맞아서 20년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평생 제가 정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영어 학원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을 했고 학원 운영을 10년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성장되지 않아라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 밖으로 나가야겠다. 내가 남은 평생을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하고 내가 조금 더 원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원하는 거를 진짜 원하는 걸 찾으려면 일단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을 해야 돼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 일이 정말 내 천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내가 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를 끊임없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본능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장이 멈추면 이때부터 그 삶이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되게 지루해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상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불행의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 상태. 지루해지면 인생이 행복의 반대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본능 자체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같이 이렇게 안전지대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나랑 같이 비슷한 수준일 때는 여러분을 응원해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나아지려고 계속 노력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더 도태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소원 같은 조언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학원장이라는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멘토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저도 그동안 뭐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뭔가 내가 답답할 때 방향을 이끌어주는 약간 스승님 같은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 인생을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끌어줄 수 있는 멘토, 그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 삶이 정체되지 않았는지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없는지 더 내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로는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썼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밖에서 내가 봤던 것만큼 진짜 좋은 게 아니거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 명예에 대한 욕구를 사실은 되게 잘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명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멘토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명예가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보여지는 명예라는 걸 신경 쓰려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나한테 남은 삶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정말 이 일을 내가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지옥이라는 거에 들어간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고 이 지옥이 이게 문이 있거든요. 문이 있어요. 열고 나오면 돼요. 심지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여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려 있는데 그냥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되게 명확하고
내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되게 명확하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이 진지하고 그리고 삶은 가볍게. 근데 삶을 가볍게 해야 목적이 조금 더 진지하게 집중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가벼운 삶을 위해서 최근에 집을 굉장히 많이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삶살이가 가벼워지니까 조금 더 제 삶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공간, 그런 여유가 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만의 갇혀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냥 마음 먹으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